대학은 망가졌다,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4년 동안 학부 교육을 받아와서 들어온 친구들을 일을 시켰을 때 그렇게까지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라이징 블루 컬러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 5년 후에는 백악관공의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요즘은 학생들한테 저는 에이전트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 면접에서 받게 되는 질문들이 당신 어떤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나요? 포트폴리오 같은 데 쌓아 놓는 거죠. 옆에 있는 2명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이사민 기자입니다. 요즘 AI가 무섭게 발전하면서 이른바 학력이 예전만큼 또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또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또 깊은 인사이트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이중학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평소 이제 HR 관련해서 또 많은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알렉스 카프죠. 이제 팔란티어 CEO가 이 학벌에 대해서 또 재밌는 말을 해가지고 논란이었는데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팔란티어 CEO 중 알렉스 카프가 비즈니스적인 것도 주목을 받았지만 또 한국 언론의 주목을 더 많이 받았던 게 그 사람이 항상 하는 주장이 The college is broken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대학은 망가졌다라고 표현을 쓰면서 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 팔란티어에서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이라는 것들을 운영함으로써 대학까지 말고 우리한테 디그리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서 산업에 필요 없는 것들 배우지 말고 실무를 좀 더 익혀라. 학력이나 학위에 대한 중요성들을 좀 낮춰서 얘기하는 주장들이 꽤 많은 관심을 받았었죠. 최근에 있었던 그 다보스 포럼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또 발언을 했었고요. 저는 이거를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는 정말 그 학벌, 학위의 가치가 예전만큼 좀 없을 것이다. 뭔가 역량평가 중심의 채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문학. 또 카프가 인문학 전공자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인문학이 오히려 또 AI 시대에 좀 각광받을 것이다 라는 또 주장들이 살짝씩 나왔는데 완전 좀 정반대로 아유 무슨 소리냐. 나도 지금 겨우 그 당시에 취업했다. AI 시대일수록 더욱더 인문학 전공자들은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었어요. 교수님께서 좀 더 좀 주목을 하셨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알렉스 카프가 얘기했던 학력이라는 혹은 학위라는 거품이 좀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팔란티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오썸이라든지 파운드리라는 서비스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팔란티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쟁 관련 시뮬레이션 AI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장에서 빠르게 작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좀 대응할 수 있는 AI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새롭게 뭐 개선하고 하는 데 있어서는 기존의 어떤 지식들보다는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를 잘 운영하기도 하고 개발하더라. 결국 뭐냐면 팔란티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워낙 실제적인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본인이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학력이나 학위보다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론 사실 이 알렉스 카프의 주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학자금 대출과 더 같이 봐야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학자금 대출을 갚을 바에는 우리 기업에 와서 4개월 동안 유급 인턴십을 하세요라는 주장이지 한국과 똑같은 맥락적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를 포함해서 여러 미국의 기업들에서도 2024년부터 얼리 커리어 하이어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이제 고졸 채용 같은 거죠. 가장 모티베이션이 됐던 게 물론 학자금 대출에 대한 영패도 있지만 기업들에서 소위 말하는 4년 동안 학부 교육을 받아와서 들어온 친구들을 일을 시켰을 때 그렇게까지 효용 가치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메리토크라시 펠로우십?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고등학교 졸업생들 바로 채용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팔란티어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AI 시대에 정말 효과적인 직업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마 직업 훈련의 의미로서는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4개월 동안에 뭐를 하냐라고 돌이켜보면 커리큘럼이 1개월 동안은 뭐 역사, 철학, 문명에 대한 것들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월 동안은 그냥 바로 현장 가서 문제를 풀어요. 클라이언트들이 준 톨로지 구축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그냥 가서 문제를 풀면서 배웁니다. 최근에 아마 SK 최종현 학술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 중에 AI 주권 시대 뭐 이런 보고서가 있어요. AI 시대 때 필요한 인재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석학분들께서 보고서 쓴 바가 있는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AI 시대 때 가장 필요한 인재가 누구냐? 핸즈온 인재라고 표현을 쓰더라고요. 물론 좋은 지식과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AI 시대 때 굉장히 필요한 인재들은 소위 말하는 바닥까지 가서 AI 트레이닝도 해보고 트러블 슈팅도 많이 해보고 진짜 말 그대로 깨져보고 문제 풀어본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논의를 합니다. 사실 알렉스 카프가 얘기하는 실력자들의 시대 혹은 문제 해결력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딱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팔란티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펠로우십은 문제 해결력과 혹은 이 사람의 실제 실전 기술들과 소위 말하는 깨질 만한 경험들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에는 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깨져본 경험이 카프가 말하는 대체 불가능한 흑화 기술을 좀 쌓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걸까요, 카프는? 저는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면 노벨 물리학상 제프리 힌튼 교수가 했던 얘기가 아마 5년 후에는 백왕공이 최고의 기술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표현하잖아요. 너무 공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을 쓰는 하드한 스킬을 빼놓고는 대체되기 어려운 기술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카프가 얘기했던 대체 어려운 혹은 대체 불가능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렇게 좀 깨져가면서 익힌 실전 근육 정도인 것 같아요. 뭐 굳이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헬스장에서 막 펌핑해서 근육 키운 사람하고 막 노동했던 분들이 팔씨름을 대부분 이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문제 해결하고 다양한 장면에서 실제 깨져보고 했던 근육들이 더 실전에서는 혹은 AI 시대 때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또 다르게 보면 이 4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대학교에서 물론 되게 필요한 교양과 지식과 철학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4년 동안 빠르게 학습해보고 깨져보고 문제 해결해 봄으로써 빠르게 현업에 들어와서 문제를 좀 풀어봐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교수님께서 AI 시대에 사실 대체 불가능한 기술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배관공이나 이제 그런 피지컬적인 업무들을 하시는 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조차도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이렇게 될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걸 이제 라이징 블루 컬러라고 표현을 해요. 미국의 채용 데이터를 보면 제조직군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율도 올라가고요.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의 소셜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데이터를 좀 잘라봤어요. 어떻게 잘라봤냐면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말 정도 데이터를 놓고 프로페셔널한 직군들, 예계사, 법무사, 변호사 이런 직군들이 있고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컬러의 직군들이 있고 제조 직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직군들의 조직에서의 만족도와 몰입 같은 거를 정확한 인과를 추정하기는 어렵겠지만 2023년 전으로 좀 쪼개봤을 때 23년 이후로 제조 직군에 있는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건 AI가 들어오다 보니까 드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소위 말하는 화이트 컬러와 전문 직군들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제조 직군 분들은 현재까지는 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사실 피지컬 AI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사무직처럼 빠르게 대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블루칼라 혹은 제조 직군이나 생산직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대체 불가능한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뭐 요즘 뭐 10대들 그럼 정말 계약하지 말고 뭐 생산직 일을 배우면 될까요? 아니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직업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고민들이 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의 기능 혹은 역할 자체가 단순히 직업 훈련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 학우님들한테 제 수업은 토론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식을 파는 사람으로서의 교수자 역할은 어느 정도 수명을 다했다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배우고 계속 갈고 닦고 있는 지식들을 저희 학우님들께 대학에 와서 그대로 배워라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최근에 하는 질문은 대학 와서 뭐가 좋아요? 물어보면 제가 들었던 최근에 가장 좋았던 답변은 제 세계관이 확장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초등학교는 제가 사는 거주지를 근처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다양성의 수준이 굉장히 작죠. 근데 대학교에 오는 순간 지역, 소위 말하는 사투리를 포함한 언어의 다양성과 가치관과 부모의 직업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세계관이 확장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회에 나가서 겪을 세계관의 확장을 미리 경험해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당연하겠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교양과 혹은 철학, 뭐 인문학을 포함한 여러 가지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미리 이해하는 자로서 대학이 여전히 역할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것들이 없이 사회를 갔을 때는 생각보다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구분해보면 저희가 이제 조직에서 일을 할 때는 제가 자주 드는 비유가 직무성과와 맥락성과라는 게 있는데 직무성과는 일을 할 때 쓰는 지식과 스킬과 인지란 속성이라고 하면 맥락성과는 태도, 뭐 성격, 가치관이면 개인들이 갖고 있는 맥락성과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 환경으로서는 대학교가 여전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세계관의 확장, 뭐 다양한 사람들과 또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건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대학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가는 곳이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게 가성비가 나오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의 확장, 다양성 정말 다 좋은데 기업
바로 뭐 취업해도 뭐 배울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럼 뭐 대학 가서 배울 바야 그냥 바로 실전 경험하고 취업하는 게 낫지 않나? 사실은 최근에 공영 매체에서 했던 대학교들 특집 다큐멘터리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최근에 한국 대학의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인터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학생들이 했던 얘기가 조금 날것의 표현으로 하면 ROI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졸업장 자체가 그동안 돈을 투자했던 것 대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좀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가 이제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스테이 헝그리 스테이 풀리시 연설을 보더라도 했던 얘기가 본인의 일반 노동자 부모가 평생 동안 쌓았던 돈이 내 등록금으로 가는 것들을 봄으로써 나는 그 ROI를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중퇴하고 여러 가지 수업들을 듣잖아요. 물론 그게 뭐 인문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장면이기도 했지만 대학의 효용이 ROI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높은 ROI를 보이는지는 저는 약간 고민은 되는 지점이에요. 학우님들이 느끼실 때는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대학교에서 가령 120학점을 4년 동안 받아야 되면 결국 이 수업에서 내가 배우는 것들은 지식의 습득이죠. 요즘 기업에 가서도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 교육 현장에서 최근에 드러나는 가장 재밌는 변화는 뭐냐면 옛날에는 2박 3일 정도 학습 교육을 했다라고 하면 요즘 2박 3일 정도 하면 그런 피드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1박 2일 하면 되지. 이 하루짜리는 GPT한테 물어보면 내가 다 알 수 있는 건데 왜 1박 2일이나 해? 지식 같은 거 가르쳐주지 마. 학교도 비슷하다라고 봐요. 저희 학우님들께서도 지식을 배우는 장면으로서는 ROI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골든 교수라고 23년도, 24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여성 경제학자가 있으세요. 그분의 책 제목이 교육과 기술의 경주이거든요. 그 책을 쭉 잠깐 이용을 해보면 그동안은 기술 발전이 막 빨리 가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교육과 기술이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경주를 했대요. 이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들에게 많은 교육을 투자해주고 더욱더 높은 수준의 계속된 교육을 해주면 개인의 인적 자본 수준이 올라가고 개인의 성과와 조직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교육을 막 하면 그 사이를 계속 메꾸고 하면서 교육이 어쨌든 역할을 했다라는 건데 요즘 제가 체감하는 거는 기술이 너무 빨리 달려가요. 그래서 아무리 대학교에서 교육을 해도 졸업할 때쯤이면은 기술이 너무 멀리 가 있어서 교육과 기술의 경주는 외람되지만 이게 끝난 것 같아요. 이거를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서 가장 큰 인사관리협회를 SHRM 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SHRM에서 2025년도에 냈던 리포트를 보면 16개국의 16,000명에게 설문을 했더니 그 16,000명 중에 3분의 1 이상이 스킬 미스매치를 느낀대요. 내가 조직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내가 대학교에서 배웠던 능력 혹은 지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그럼 지금 3분의 1 이상은 거칠게 표현하면 대학에서 배웠던 거 써먹지 않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두 번째로는 스킬의 유통기한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봐요. 그럼 졸업하면 1년 정도 지나면 내가 배웠던 지식들과 스킬들은 리뉴 돼야 됩니다. 알렉스 카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학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는 대학의 역할을 좀 겪어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한국에도 줄 수 있는 시사점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작년 연말쯤에 수많은 이제 국내 대학 중에서 온라인 형식의 대형 강의들을 듣다가 AI를 써가지고 대형 컨닝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실 AI보다도 아니 대체 대학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길래 이런 등록금을 내고 이런 교육을 받는 줄 알았더니 대충 관리 감독하고 대충 시험 치고 해서 그런 시스템이 돌아갔다니 하고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 AI 시대에도 또 대학 교육이 가치를 가지려면 대학 시스템 내에서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명확한 그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방식 자체가 좀 바뀌긴 바꿔야 되죠. 근데 이제 저는 나름의 변을 해본다면 아마 그때 강의를 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리소스의 한계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 강의할 때 혹은 시험 감독을 할 때 제약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대학도 대학이지만 교육부뿐만 아니라 뭐 소위 말하는 의사결정 하시는 분들도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제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방법과 내용들이 현장에서 부합하냐? 반반인 것 같아요. 반은 부합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좀 새로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얘기를 하려면 저는 요즘 이제 스킬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하는데 이 스킬이라는 게 결국 최근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스킬스 이코노미라는 하나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돌아갈 때 예를 들면 사람들끼리 평가하고 측정하고 이동하고 하는 단위들이 화폐라고 표현했었는데 화폐가 스킬이 될 거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요즘 우리가 AI를 많이 써보고 빨리 써보시는 분들은 클로드 스킬도 얘기하시는 게 있죠. 요즘 AI들한테도 스킬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데이터 하려면 AI
AI가 갖고 있는 스킬을 가져다 씁니다. 앞으로 우리 AI랑 인간이 협업해서 일하는 미래가 온다라고 하면 우리의 능력 단위도 스킬로 제정이 돼야 될 거고요. AI의 능력들도 스킬로 제정이 돼서 같이 거래할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공동화폐를 스킬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대학교들에서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졸업할 때 줘야 되는 어떤 증명서라는 게 물론 학점을 GPA를 몇 점을 받았다라는 것들도 있겠지만 어떤 스킬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익혔고 가져갔다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졸업했을 때 조금 더 빠르게 현장에 가서 적용할 수도 있고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AI와 협업하는 시대에서 학생 입장에서 대학에서 내가 대학 등록금 ROI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뭔가 스킬셋은 꼭 얻어가려고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좀 학교를 다녀야 될지 좀 조언을 들을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제 수업에서 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생분들이 구글 노트북 LM을 쓰도록 권장을 드려요. 그래서 구글 노트북 LM에다가 제 강의안들을 PDF를 한 번에 올립니다. 그걸 올리면 사실 제 수업 전에 이미 꽤 훌륭한 AI 튜터가 수업에 대한 프리뷰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걸 미리 듣고 오고요. 두 번째로 제가 수업하는 것들을 타이핑해서 업로드하면 1주차에 대한 하나 챗봇이 생기는 거고 2주차, 3주차가 지나면 이중하게 하는 인적자원관리 수업에 챗봇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까지 흘러가냐면 지난 학기 말에 저희 학생들이 시험 준비했던 모습을 잠깐 묘사해 볼게요. 구글 노트북 LM한테 프롬프팅해요. 이중하기 기말고사 뭐 낼 것 같아? 사지선다 몇 개 좀 내줘. 그러면 답하고 질문하고 답해요. 이게 바뀌어나간 형식이에요. 그게 저는 어찌 보면 AI에 협업할 수 있는 되게 좋은 하나의 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은 학생들한테 저는 에이전트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가령 제가 마케팅을 한다라고 하면 마케팅을 할 때 앞으로는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미래가 너무 당연하게 올 거예요. 앞으로 면접에서 받게 되는 질문들이 당신은 어떤 에이전트를 개발해 봤나요? 당신은 어떤 에이전트를 보유하고 있나요? 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수업 때 학생들한테 아마 앞으로 마케팅에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로스 해킹을 한다라고 하면 그로스 해킹하는 에이전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는 수업의 내용들을 하나의 에이전트로 꼭 만들어 보세요. 그 만드는 방법도 난이도에 따라는 좀 다르겠지만 꼭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구글 AI 스튜디오에다가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할 수도 있고요. 구글의 오팔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나만의 크로스 해킹 에이전트를 만들면 포트폴리오 같은 데 쌓아 놓는 거죠. 제가 졸업하기 전에는 마케터로서 준비되기 위해서 크로스 해킹하는 에이전트도 만들었고 시장 조사하는 에이전트도 만들었습니다. 저를 뽑으시면 예전에는 이중학 혼자 당신네 회사에 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제 옆에 있는 2명도 같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준비를 좀 촉진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한참 화제가 됐던 게 노트북 있잖아요. AI들끼리 막 대화했었잖아요. 우리 사용자가 46페이지짜리 PDF 요약하래 어떻게 해? 그랬더니 그 밑에 AI 챗봇이 야 본론을 빼먹어라 뭐 이런 얘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이미 소통을 한다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어느 정도 상호작용과 교류도 할 수 있고 최근에 C클로 혹은 클로 관련되어 있는 능력을 주고받는 플랫폼도 생겼어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는 노동시장이 단순히 인간끼리만 거래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스킬이라는 것과 에이전트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함으로써 미래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많이 드립니다. 교수님께서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뭐 노트북 LM을 활용해가지고 뭐 시험 대비도 하고 뭐 포트폴리오도 짜고 정말 좋은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은 AI를 써가지고 수업 듣지도 않고 녹음해서 클로바 노트 올리고 그냥 요약본 해가지고 대충 시험 공부하고 보고서 읽어야 되는 것도 읽지도 않고 피상적으로 활용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좀 반론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당연히 AI를 활용할 때는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활용은 하되 어두운 그림자를 인지하고 쓰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드려요. 제가 레이지 프롬프트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게으른 프롬프트. 그거는 그냥 단순히 AI한테 넣고 야 이번 학기 인적자원관리 보고서 좀 써줘, 요약해줘, 분석해줘 라고 하면 제가 생각을 안 하죠. 그 요즘 AI신에서 제일 많이 또 쓰는 표현이 디스킬링이거든요. 디스킬링이라는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교수자도 충분히 학생들한테 그거에 대한 워닝을 좀 줘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토론이 기본 수업이에요. 이거를 만들어 오면 꼭 물어봐요. 어떻게 만들었어? 근데 그때는 노트북을 닫고 해요. 현장에 가도 비슷해요. 최근에 임원분들께서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써온 보고서를 자기가 몰라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말은 진짜 외주를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꼭 드리는 피드백은 그럼 리더분도 회의실에 들어가셔서 화이트보드에다 쓰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디스킬링이라고 하는 게 약간 AI를 자판기처럼 보는 사람들이거든요.
뚝딱 누르면 뭔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레이지 프롬프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알려주는 거죠. 사용 설명서에서 밑에 이렇게 쓰지 마세요라는 게 있는 것처럼 충분히 주면 본인이 선택을 하겠죠. 물론 책임도 본인이 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좀 재밌는 연구를 인용을 해보면 AI를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의 사고법이 바뀐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챗GPT가 없을 때는 조직에서 리더가 문제를 주면 속으로는 또 이런 문제를 또 보고서 써야 되나 막 뭐라고 하면서도 문제 찾고 관련된 사람 만나서 인터뷰하고 대화하고 막 하면서 소위 말하는 thinking by doing이라는 걸 했대요. 일을 하면서 생각한다. 요즘 사람들의 사고법이 choosing from options로 바뀐대요. 저 되게 공감했던 게 뭐냐면 AI한테 일단 넣어요. 그럼 얘가 어떤 선택지를 주면 거기서 고르는 거예요. 옛날에 문제가 있으면 논술로 풀던 사람들이 이젠 AI한테 주고 사지선다로 고르는 거예요. 사실 이거 되게 큰 이슈가 되는 게 바닥부터 고민한 힘이 없어집니다. 물론 AI한테 아예 처음부터 문제를 던져주고 옵션을 주면 옵션 중에 선택해서 디벨롭을 하는 것도 효율성 관점에서는 좋죠. 단기간에 성과는 나오겠지만 장기간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힘, 고민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저는 꼭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거 어떤 프롬프트 넣고 어떤 나만의 생각이 들어가서 어떻게 풀었어라는 거 꼭 물어봅니다. 과정을 물어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피할 수 없다라고 봐요. 대학교에서 아무리 규제를 해도 학생들 할 겁니다. 규제할 바에는 문제없이 쓰는 방법과 협업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는 게 제 나름의 디렉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AI랑 이제 같이 협업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뭐 인간은 좀 검수자 역할에 좀 그칠 것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제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힘이 좀 사라질 수 있다. 되게 좋은 표현이에요. 피터 틸 표현으로 제로 투 원일 수도 있고요. 이거 저는 문제정의 능력이라고 보는데 문제 정의 자체가 좀 떨어지죠. 왜냐하면 AI랑 일하다 보면 워크 리디자인 혹은 워크플로우 재정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게 단순히 내가 일하는 프로세스를 A부터 Z까지를 순서도처럼 그리는 것도 있겠지만 내 일의 본질과 내 일의 목적 자체를 고민해보는 힘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대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AI에 협업하는 직장에서도 내 일의 의미와 목적을 처음부터 고민해본 힘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사실 이거 AI 얘기 아니거든요. 미래에는 기능적인 건 AI가 많이 해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역할 혹은 인간이 해야 되는 역할은 문제 정의하고 목적 설정해서 처음부터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할 것 같고 대학교에서 그걸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의 존재 목적이 좀 더 있지 않을까? 회사에서는 사실 노닥이면서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문제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우님들께 토론하면서 엉뚱한 질문도 많이 하고 와리프 과정을 되게 많이 던집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토론해볼까요? 그리고 저는 보통 1대 60 정도 토론하거든요. 학우님들 60명 팀 먹고 저랑 혼자 먹고 토론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야 저도 생각이 막 말랑말랑해져서 하는데 그렇게 좀 생각 안 해봤던 각도로 틀어서 옆에서 보여주면 분명히 생각해요. AI라는 친구는 기존에 있던 걸 효율화해줄 것이고 다른 각도로 틀어주는 것들은 교수자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힘, 창의적 사고, 뭐 비판적 사고, 기획력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인문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카프가 또 본인도 철학 박사이기도 한데도 AI 시대 인문학 다 죽었다 비관론을 좀 펼쳤었잖아요. 인문학 전공자들이 그런 고민도 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사실 카프가 철학 전공이긴 하지만 피터 틸도 철학 전공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사실 같은 계열의 분이 또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초점은 뭐냐면 인문학에 있는 분들이 본인의 강점을 뭘로 살릴 것인가인 것 같아요. 굉장히 감사한 건 최근에 AI 발전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강화학습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지금 AI가 똑똑해지는 중요한 방법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강화학습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강화학습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보면 대부분 심리학에서 나와요. AI가 똑똑해지는 원리를 AI 기술자들이 심리학에서 찾았고요. 두 번째로 또 다른 AI가 똑똑해지는 원리를 테스트 타임 컴퓨트라고 합니다. AI한테 생각할 시간을 주자라는 거거든요. 그것도 심리학에서 나와요. 노벨 경제학상마다 데니얼 커니만이 시스템 1과 시스템 2 사고를 얘기합니다. 시스템 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휴리스틱 혹은 인지적 지름길이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면 제가 저희 티타임즈 스튜디오에 올 때 내가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내려서 300걸음 걸어서 왼쪽으로 가서 5번 출구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하는 어떤 의사결정이 반복되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인지적 지름길로 패턴화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뇌가 몸에서 차지하는 부피와 무게가 2%에서 3%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30% 가까이 쓰거든요. 그럼 뇌 입장에서는 반복적인 거는 지름길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최대한 적게 써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95% 정도 차지합니다. AI들도 GPT 3.5 초창기 모델 때는 사전에 학습받았던 거에서 빨리 인출하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각과 오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 증상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인공지능 학자들도 고민을 했던 게 인간도 시스템 1 빠르게 사고하는 건 실수가 있다. 환각, 편견, 오류들이 많으니까 시스템 2라는 걸 썼네. 시스템 2는 내가 어떤 의사결정과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양치질 하다가도 내가 어금니 쪽이 좀 아팠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닦아볼까? 라는 내 반복적 사고와 지름길에 스탑을 걸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인공지능 쪽에 용어로 따지면 테스트 앤 컴퓨트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똑똑해지는 원리들도 심리학들에서 왔던 패턴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이해, 사람의 사고법, 고민법, 철학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인문학뿐만 아니라 어떤 전공이든지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잘 적용하는 게 문제지 그게 꼭 철학 전공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물론 알렉스 카프는 똑똑하고 돈이 많으니까 사실 알렉스 카프는 난독증도 있어서 글을 잘 못 읽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런데도 지금과 같은 해안이 있었던 건 오히려 저는 난독증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좀 관점을 바꿔보면 제가 이제 원래 첫 번째 전공은 다양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양성하면 뭐 성별 다양성, 인종 다양성 다양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다양성은 뉴로다이버시티입니다. 한국에 많이 나왔던 건 우영우라는 걸 뭐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있는 분들이 강점이 많아요.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분들은 딱 어떤 데이터와 자료를 보면 빅 픽처가 한 번에 빵 떠오른대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는 오히려 그런 뉴로다이버시티가 있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채용해요. 기획하거나 컨설팅하는 데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기획하거나 좀 각자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거든요. 단순히 인문학이다 철학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배웠던 지식과 기질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라고 하면 AI가 됐든 로보틱스가 됐든 분명히 내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 학벌과 상관없이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이제 인문학이 거의 뭐 동네북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말 뭐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거고. 근데 또 그런 반면에 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각광받는 의대 같은 게 뭐 비싼 취미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전공과 상관없이 뭔가 그 각각의 전공자들이 채용 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좀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되게 좋은 표현이세요. 그런 현상을 경계가 희미해지는 세상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거든요. 조직들에서도 소위 말하는 직무와 기능 단위가 좀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인사, 재무, 회계라는 구획과들만이 갖고 있던 사일로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UX, UI를 하기도 하고요. R&D 하던 사람들이 HR 업무 와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조직에서 기능과 직무 단위를 움직였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직업교육을 하기 위해서 전공들이 나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직업시장과 일하는 방식들이 경계가 희미해지면 대학교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전공이다, 어떠한 지식을 배웠다라기보다는 내가 어떤 문제를 풀 거냐 라는 그 문제 정의가 먼저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들을 어떻게 맞춰서 새로 학습하고 포지셔닝하고 계속 경계를 좀 확장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한 답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배웠던 지식이 쓸모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유효기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학습하고 배울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AI와 협업해서 일하는 방식과 혹은 제조 프로세스,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가장 극적으로 바꾼 회사가 모더나이거든요. 모더나의 마인드셋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국어로 좀 의역을 해보면 당신은 가장 똑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빨리 배우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표현을 그로스 마인드셋일 수도 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결국은 AI와 협업할 수 있는 능력들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기업들에서도 채용할 때 그런 거 하거든요. 제 표현으로는 증강 능력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에서는 AI Embracing Talent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AI와 협업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리더십이나 스킬들을 AI와 일하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채용할 때는 PT나 그룹 디스커션의 역할 연기했어요. 왜 하냐면 이 사람이 대학교에서만 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회사에 왔을 때 일 잘하는지를 모르니까 가상의 환경에 뿅 하고 이 사람을 놓고 거기서 테스트 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요즘은 에이전트들하고 일하는 가상의 환경을 주자. 그래서 요즘 에이전트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결과 나오는 거, 넣었던 프롬프트,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도 사실 결과치 갖고 다 추론할 수 있거든요.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스 카프가 얘기했던 능력 중심의 평가 방식은 요즘은 에이전트와 협업하는 방식들로 많이 넘어갔어요. 저도 요즘 기업들의
많이 드리는 말씀이 결국은 AI와 협업해서 문제를 푸는 게 단기간엔 당연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문제를 풀도록 면접을 하세요. AI와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장면을 주시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AI와 의사소통하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지를 명료하게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이 실제로 AI와 협업해서 좋은 아웃풋을 내는구나, 어떤 프롬프트를 넣구나, 이렇게 평가해서 하는 방식들을 요즘 부분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개발한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요즘 이제 AI 관련 뭐 어떤 전공이 유망하고 어떤 직종을 가야 되고 내가 지금 배우는 학문이 의미가 있고 없고 요거를 따지는 게 진짜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이런 논의 자체가 그렇다면 좀 필요가 없다는 건지. AI 업계 많은 전문가들도 다들 관점들이 다르시잖아요. 이 직종이 뭐 조금 더 뜰 것 같다 아닐 것 같다, 뭐 시기에 따라서 또 관점들도 바뀌시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제 또 학생들은 또 뭘 공부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했던 데이터 연구 중에 그런 연구가 있어요. 2016년도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고 나서 한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정부기관들에서도 야 큰일 났다, 어떻게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바둑을 이기냐라는 그 충격하에 2027년도까지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예측 보고서를 많이 쓰거든요. 저도 그때 어떤 걸 했냐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회사의 직무 데이터와 AI에서 대체될 확률들을 구해놓은 연구가 있어요. 프레이랑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2017년도에 The Future of Employment라는 연구를 냈고 그게 가장 많이 인용됐던 연구예요. 예를 들면 마케팅 같은 경우는 2017년도 대비 2027년도에 AI에서 몇 프로 대체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구하게 됩니다. 실제 데이터 밀어넣은 다음에 AI에서 대체될 일자리들을 찾거든요. 재밌었던 게 2020년 정도쯤에 데이터 분석해서 나왔을 때 절대 없어지지 않는 일자리라고 많은 연구들과 데이터 분석과 제 알고리즘이 답했던 1순위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였고요. 2위가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그거에 맞춰서 대응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가면 쉬는 시간에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서 네 애들 뭐 가르쳐요? 궁금하신가 봐요. 뭐 직업 없어지는 얘기하면 당신 애들은 뭐 가르쳐? 그럼 저는 또 원론적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애들도 학원은 다 다니거든요. 근데 저는 초점은 있어요. 학원을 다양하게 다니게 해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뭐를 좋아하는지를 좀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최근에 다보스 포럼에 일론 머스크가 했던 표현은 기능으로서의 직업은 없어질 거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필요성과 기능을 채워주는 직업들은 위험할 것이고, 뭐 소위 말하면 일론 머스크는 창의성, 뭐 관계, 탐색, 탐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표현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결국 초점은 내가 좋아하고 혹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직업으로 하게 되지 않을까? 과도하게 좀 이거 상상의 나래를 좀 펼쳐보면 저는 20년 후 정도 되면 기업의 역할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저는 이제 신입사원분들 교육에 가면 제일 먼저 드리는 얘기가 이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대학교 돈 내고 다니셨어요? 돈 받고 다니셨어요? 돈 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교수들 학교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신 회사는 돈 내고 다니세요? 돈 받고 다니세요? 돈 받고 다닌다 하죠. 그럼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돈을 받고 다니는 곳에서는 회사의 의무와 목표와 혹은 해야 되는 일들을 제가 따라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래에 AI와 로보틱스가 나와서 지금 일론 머스크, 샘 울트만, 제프리 힌튼 여러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오히려 저는 기업에 돈을 내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 돈을 내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놀고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때 어떤 욕구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냐면 살아있음, 소속감, 누구와 연결돼 있다는 걸 갈망할 것 같아요. 그때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일 막 하면서 사람하고 협업하고 나 살아있다, 소속돼 있다, 내가 어디 일원이다 라는 걸 느끼게 함으로써 기업이 돈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때는 가장 중요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뭐 좋아하고 잘하는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학생들한테 꼭 1주차와 마지막에는 꼭 그거예요.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찾도록 스스로 기회를 줬나요? 물어보면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질문을 던져본 사람도 없고 답변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꼭 학우님들께 2주 동안은 본인에 대한 가치, 성격, 다양한 것들을 일단 본인을 알 수 있도록 진단 도구들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론들을 드립니다. 가장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그런 거 많이 해요. 저도 받았던 훈련이 뭐냐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언제 제일 행복해 보였어? 오히려 나를 제일 오래 봤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저도 몰랐던 제 장점과 행복했던 순간들을 얘기해 주세요. 넌 이럴 때가 좋았어.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들한테 좀 낯간지럽지만 물어보죠. 뭐가 내 제일 큰 강점이야? 라고 하면 제 친구들이 그거 얘기해 줬을 때 저는 아 했어요. 제가 갖고 있던 장점이 제가 아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순간 잘하는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게 학교의 역할과 우리의 해야 될 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내가 뭘 잘하고 좋아하는지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또 실제로 적용하기는 또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뭐 저를 사례로 들자면 한마디로 문과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문과를 갖고 뭐 외국어를 전공했지만 이게 사실상 전공자 입장에서는 대학을 나오니까 오히려 너가 지금 전공한 거는 지금 AI가 가장 먼저 없앨 수 있는 직종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세상에서 과연 내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이 직업, 이 직종을 내가 밀고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조금 들거든요. 지금까지는 직업이라는 게 좀 고정되어 있는 타겟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요즘은 뭐 이모작, 삼모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직업이 계속 바뀔 거예요. 미국에서는 더 그레이트 리셔플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직업을 바뀌는 게 너무 당연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능적인 거는 어느 순간 AI가 계속 대체할 거잖아요. 기능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다음을 준비하려면 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꼭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얘기했던 그 학력이 중요성이 좀 사라진다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해요.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되는 것들 두 가지는 하나는 학력을 추구하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혹은 부모님들께서도 사회의 변화를 조금 빠르게 센싱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희 학우님들께 드리는 얘기가 제발 부모님 경험 믿지 말고 제 경험 믿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살아온 문법대로는 변화가 오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물론 부모님들의 고견도 중요하겠지만 좀 다양한 사람 만나서 다양한 의견 들어보라고 합니다. 알렉스 카프의 의견도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학력의 중요성이 낮아지는 거는 데이터로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렇다고 학력이 필요 없지는 않을 거고요. 대학은 여전히 역할이 있을 것이고 교수님들과 교수자들의 역할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여전히 중학교 선생님들 역할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다양한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겠고 다른 사람 만나서 다른 생각 들어보시면 오히려 좀 미래에 대한 확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지금까지 이중학 교수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를 먼저 보다 티타임즈.